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뜨거운 불타는 금요일 3부 문을 엽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경제 소식 알아볼 건데요. 어제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 기사 보시던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댓글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조치인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언론학자의 시선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이번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람 적을 때 참여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좋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항공사들 요즘 어렵다 그러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 737이 만든 항공기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서 운항이 중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항공의 대명사 보잉사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형 보잉 737 맥스의 잇따른 추락 사고에 이어서 이번엔 동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는데요. 보잉 측에 따르면 문제 항공기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입니다. B737 넥스트 제너레이션 L기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항되는 기종이고요. 두 차례 추락사고 사고로 인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던 B737 맥스 이전 모델입니다.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자 미 연방항공청이 이달 초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항공사들 이 기종을 무려 1,130여 대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전수조사했더니 쉬운 3대에서 균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균열 원인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2차, 6대 반복적으로 이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생긴 이른바 이 피로 파괴 현상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만 나오고 있고 정확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3만 번 이상 비행한 기체에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의 이 항공기가 국내에도 수백 대 도입돼서 운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해당 항공기가 150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비행 횟수가 3만이 넘는 항공기는 42대였습니다. 이걸 우선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9대의 항공기에서 균열이 발견이 됐고 해당 항공기의 운항은 즉각 중단이 됐습니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이 1대입니다. 정부는 이쯤 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 보잉사의 똑같은 기종, 이 전부를 이제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운행 횟수는 3만 번 미만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항공기 108대에 대해서도 검사를 서두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결함은 이 보잉의 기술 자문을 받아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보잉은 다음 달 정도 방한해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균열이 생긴 항공기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죠. 특히나 이 기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저비용, 저가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손실,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네, 저가 항공사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또 게다가 환율까지 문제가 생겨서 사실 비행기를 리스해서 쓰는 이런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 김영선 장관, 여기에다 이제 이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잇따라 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신사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사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합니다.
신사람 육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라면서 이 검찰의 이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주무장관이 김현미 장관이죠. 며칠 후 법안심사소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부 고위 관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시업계와 타다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강건도 불건도 하더니 왜 지금 와서 정치권이 뒷북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태도가 이제 검찰의 기소를 이끌었다라는 이제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포털 다음에서 연예기사의 댓글을 다는 기능이 어제부로 잠정 폐지됐죠.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댓글 다는 것과 관련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판단을 했고 인물 연관 검색어도 올해 안에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사용자 연령대별로 댓글 관련된 기능을 바꾸는 실시간 검색어 개편에 나섰는데요. 포털 사이트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뭐가 문제이길래 대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상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에 한국의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주최한 포럼에서 교수님께서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국 이슈가 나오면서 네. 뭐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이런 실검 순위가 오르면서 뭐 여론 왜곡이다, 포털 순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 이제 논란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죠. 검색어를 이용하는 게 이제 소비자인데. 그렇죠. 소비자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또 정치권이 그런 소비자 포털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논란, 이런 논의가 생략된 채로 뭐 검색어 규제를 해야 된다, 포털 서비스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검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실검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학술적 목적으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요?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실검 서비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검색어 서비스를 정부가 통제한다든지 정부가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네.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나왔고요. 네네. 또 이용자별로 좀 차별화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왔고, 뭐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정부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정치권에서 찾아가서 지난번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니까 조금 마음속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압력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실검 조작이라든지 뭐 여론 왜곡이라든지 그런 정치권의 비난이 이제 사실은 옛날에 매크로 사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실검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검 서비스가 이제 상업적으로 악용되는다고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기업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믿기로 해서 동시 검색을 유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검 서비스에 이제 특정 상품명이라든지 서비스가 상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칫 기업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털의 앞으로의 다양한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게 이제 연관 검색어 기능도 사실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인지심리
쪽이나 소비자 심리 마케팅하는 쪽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사실은 광고에 많이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조국 힘내세요. 그다음에 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의미하는 말 같은 것들을 실검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사퇴하세요 이런 말로 실검 경쟁을 네. 벌였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정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민의를 정말 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실검 총공, 실트 총공,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특정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실검 순위를 올리는 행위인데 사실 이거는 아이돌 팬들에서부터 나왔던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예컨대 트와이스라든지 BTS라든지 우리가 주는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검을 올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혹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물론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공론의 장으로다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연구에서도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각에 네티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뭘 많이 찾아보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리한 기능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폐지로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뭔가 개선하거나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뭔가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업의 사기업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를 떠날 겁니다. 그걸 떠나게 기업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도 해보고, 다양한 비즈니스도 고민해보고, 문제는 이제 검색 서비스가 사실 우리나라 사업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와 다음도 있겠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10대, 20대는 오히려 유튜브를 네이버나 다음보다 더 많이 검색을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행위를 너무 이렇게 간섭하고 옥죄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290 쓰시는 분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고쳐야지 대상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4867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뉴스로 포털 아이디 무한영상 프로그램을 사고 판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정치도 정치지만 실검이 광고판으로 변한 게 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토스 덕에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총체적인 지금 현재 이 검색어 서비스 혹은 포털의 광고 관련된 문제점을 한꺼번에 조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댓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권에서도 포털 뉴스 댓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이런 식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고 억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정치권들이 너무 개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실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구글 트렌드라든지 야후 재팬이라든지 중국에서 바이두라든지 대부분 다 실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들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글이 독점적인 사업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구글도 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나 비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시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네. 그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2002년에 사실 우리나라가 6월 13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일 월드컵에 가려져서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단신으로밖에 다루지 않았던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한 네티즌이 네. 인터넷 한겨레 토론방이라는 데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광화문 촛불 시위를 제외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 이게 급속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촛불 시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있고 2002년도 12월 1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KBS가 네. 이 촛불 시위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면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에서 이슈화가 됐던 게 전통 미디어에서 다시 끄집어져서 이게 이제 전체 사회 의제화시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일련의 전통 미디어가 간과했던 일들이 사실은 이런 실검이라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폐지가 되면은 네. 다 묻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카카오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구독 뉴스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이버도 더 나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포털의 개편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건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연구 결과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더라도, 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실검을 딱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검색어 서비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용자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예컨대 정치 뉴스에 관심이 있는 50대의 남자라면은 네.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런 실검 서비스가 제공되고 아니면은 요새 이제 알고리즘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검색 기록에 기반을 두고 개인화된 맞춤형 실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5, 60대 분들 유튜브 많이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제공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든 네.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죠. 이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편향적으로 수집이 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확증 편향까지 이어지면서 맞습니다. 왜곡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좀 더 부추기는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옵션을 줄 수도 있겠죠. 자기가 들어갔을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달라, 어떻게 제공해달라라는 옵션을 갖다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변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확증 편향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동일한 서비스가 보면 똑같은 그런 종류의 같은 좌파면 좌파, 우파 성향의 분들은 우파 성향의 뉴스가 제공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질리는 소비자들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사업자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또 인지하고 서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결을 달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30일 네. 그 법무부가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 네, 우리가 얘기했던 실검 서비스 논란도 그렇고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법안 발의도 그렇고 어떤 게 오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왜 오버가 일어났고 오버에 대한 책임 자세를 보이고 어떻게 하면 언론인들이 오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거 정말 제가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이 그만두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가짜뉴스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애둘러서 본인들이 조금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상의 문제점들하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심의를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가짜뉴스와 관련된 혹은 허위 정보와 관련된 규제 법안들을 만들겠다 혹은 네.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극단적인 조치다. 네, 우리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도 모호하고 그것이 판단돼갖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거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뉴스는 자기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는 걸 모든 사람들은 가짜뉴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에게 안 맞으면 그거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방통위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나 지금 이 정도의 규제 같은 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과 같이 이제 가짜뉴스의 법안들이 만약에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의 개념도 불명확하고 가짜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고 더 네. 중요한 거는 과연 그거를 유튜브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그렇죠.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사업자들한테만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홈그라운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구글이 홈그라운드가 아닌가.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제대로 사업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상호 교수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한때 장자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해서 유명세를 타셨던, 하지만 지금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윤지호 씨. 결국 검찰이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공익제보자 윤지호 씨가 왜 이렇게 처지가 바뀌게 된 건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지호 씨가 만든 걸로 알려진 지상의 빛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의 김상민 상임이사하고 전화를 연결해서요, 윤지호 씨와 지지자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 말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상민입니다. 네, 그 지상의 빛이라고 하는 모임의 상임이사로 지금 계시는 건데요. 이 지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임인가요? 예, 윤지호 씨가 한국에 와서 장대한 사건을 증언한 뒤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절차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인권보호, 권위 향상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장대한 리스트 관련해서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제 행동하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해 들어온 후원금을 이제 제대로 한번 써보자,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윤지호 씨와 관련해서 되고 있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윤지호 씨랑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상임이사로서 자주 수시로 SNS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지호 씨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후원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미 수사기관에도 많이 밝혔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하고도 자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과도한 어떤 자신에 대한 이런 보도 등으로 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수사기관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그 보내드렸는데, 현재 공황장애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해서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지호 씨 입장은 본인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소견서도 이미 보냈지만은 1시간 이상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사 공고가 있는 진단서를 보냈고요. 경찰에. 네.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어떤 정신적 봉황 상태, 악플러들한테 특히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1시간 이상 차를 타면 안 된다라는 의사 소견도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매우 건강이 안 좋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오지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에서 캐나다 경찰에서도 네. 한국에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캐나다 경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캐나다까지 쫓아와서 네. 이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집 앞까지 쫓아와서 막 이런 시위를 벌이고 이런 어떤 스토킹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윤지호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체포영장까지 예.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지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상임이사가 보시는 상황은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윤지호 씨가 공익 제보자로서 장제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겠거든요. 10년 만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지호 씨가 증언한 내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단순한 연예인 자살이 아니라 네. 의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 간호사에 가서 얘기한 얘기 뭐냐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네. 이 의문사로서 죽었다. 특히 국정원이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특수 성폭행이었다는 이제 그런 걸 증언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제한 리스트에 대한 증언인데 네. 유력 정치인, 네. 예를 들면 대선 후보였던 정치인, 그다음에 이제 재벌 관련된,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1등 언론인, 사주.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연락이 제대로 이제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대부분은 사실은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증거가 없다. 그냥 윤지호 씨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 윤지호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바로 검찰하고 경찰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덮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특히 검찰 수뇌부들을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저희 시민단체들에서도. 왜냐면 장제한 사건을 덮은 책임이 누가 있냐면은, 네. 검찰 수뇌부에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윤지호 씨가 체포영장 발부된 이후 SNS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덮으려는 거다. 왜 덮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덮으려고 하는 무엇은 정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사건, 장제한 리스트로 인해서 폭로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세 사람, 세 가지. 언론사라든가. 검찰이라든지 검찰 수뇌부.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이제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된 행각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지호 씨 스스로는 지금 피해자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죠.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윤주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지금 원래 고소고발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후원금이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근데 그 후원금의 경우는 이상호 기자가 이제 주도를 해서 한 거거든요. 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 이상호 기자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갖고서 시작된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이 있는데 지금 윤주 씨에 대해서 홍준표, 김대호, 김수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미 사기꾼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윤지호 씨. 또 저도 마찬가지고, 상임이사한테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굉장히 증인들을 막 괴롭히는 어떤 그러니까 증언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뒤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소고발의 남발에는. 네, 그렇군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지상의 빛, 윤지호 씨 후원금을 관리하는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 김상민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김상민 상임이사와 윤지호 씨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의 또 연애 동그랑땡의 김대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김대호 기자에게 조금 전에 김상민 상임이사가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인터뷰를. 네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김상민 이사께서 홍준표, 김대호, 김수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지호 씨와 또 이 지상의 빛 김상민 상임이사를 같이 고소고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고소고발한 것이 사실 본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언급이 된 이름이 언급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김대호가 등장했던 그 부분은 이 윤혜영 씨, 그러니까 윤지호 씨죠. 윤지호 씨와 이제 지상의 빛에서 저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안을 먼저 좀 바로잡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제 6가지 큰 줄기의 사건이 윤지호 씨와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6가지요? 그렇죠. 네. 그 밖에도 또 있긴 있습니다. 네. 이 김모 작가의 이제 형사소송, 명예훼손이죠. 후원자의 집단 민사소송. 네. 그리고 또 이제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사기에 관한 것. 네. 그 다음에 또 강현재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홍준표 네. 전 대표에 관한 부분이고요. 박민식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거는 이제 증인보호법에 관한 위반 내용에 대한 것이고 또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및 피고발. 이 사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했던 일부 내용들로 해서 이제 선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유니폼 비행 그렇죠. 승무원 유니폼 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 부분도 역시 음모론적인 시각을 지니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상의 빛 김상민 상임이사가 윤지호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김대호 기자를 언급했으나 김대호 기자는 본인은 고소고발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한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지금 윤대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6가지 본류가 있다. 첫 번째는 김모 작가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명예훼손. 또 두 번째로는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의 집단 민사 소송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서 윤대호 씨가 말한 것과 관련해서 또 강현재 변호사가 지금 나서서 고소고발한 내용이 하나가 그렇죠.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박훈 변호사가 정의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또 윤지호 씨를 고소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증인 보호와 관련해서 박민식 전 의원이 또 고소고발한 내용이 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나와서 성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상민 상임이사 인터뷰를 쭉 들으시면서
현재 윤지호 씨가 6가지나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서 뭔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건강상의 문제고 캐나다 경찰도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라는 이 김상민 씨의 입장.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연 캐나다 경찰이라는 사법기관에서 네. 사법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어느 나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캐나다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캐나다에 가면은 안 되니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윤지호 씨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좀 추정해서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경찰 관계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법률 관계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이 직접적으로 경찰 관계자가 아니라 네. 어떤 이 법률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캐나다 경찰이 그럴 리는 없고 네. 이거는 법률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과정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윤지호 씨가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있는지도 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제 맨 먼저 소송이 이루어진 게 김수민 작가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과 함께 이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사기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모든 사안들이 그 사이버수사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강을 해서 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제송환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4년도 4월에 캐나다와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범죄인이 에 대한 인도 조약을 갖다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찰 측에서는 현재 인터폴 수배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인터폴이나 캐나다 경찰 당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여권 무효화를 통해서 입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것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캐나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윤지호 씨 가족들이 거의 모두 다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떠날 때 자신은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겠다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만약에 윤지호 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의 한 사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윤지호 씨가 주장한 내용입니다만 출석 요구서가 카톡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 출석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만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차례 이 경찰 쪽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연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달은 돼야 되니까 네, 카톡으로라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통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윤지호 씨 주장은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사건을 갖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 김모 작가의 형사소송, 후원자 집단소송, 박훈 변호사 형사소송, 강현재 변호사 6건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관련 부분은 이번 이제 장자연 씨의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원자 집단 민사 소송도 이 증언 내용이
소송이 그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는 윤지호 씨 개별적인 행동에 따른 소송인 거고요. 네. 또 김모 작가에 대한 형사소송 역시 이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도 역시 일부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 윤지호 씨의 개별적인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현재 변호사 이 부분이 이제 그 문건에 구준표와 닮은 이름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 박민재 변호사의 형사소송 역시 이것도 개별적인 내용인 박민식, 거고요. 예. 하니까는 지금 현재 이 진위 여부 그 장전 씨와 관련돼서 본인은 이제 증언자로 주장하지만 저는 이제 단순 목격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와 이제 그 관련된 자신에 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저와의 이제 소송 부분에 집약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김대우 기자가 윤지호 씨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대우 기자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표명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각이 서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술에서 엇갈린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이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했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제 이와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방송에서 밝힌 바가 있죠. 조금 전에 이제 김상민 대표가 이제 자살 의문사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부분, 성폭행 마약 관련설, 장자연 리스트 50여 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랑 의견 차이가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자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리스트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에 50여 명, 40명에서 50명이었다가 네.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숫자인데 네. 제 추측과 제 취재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당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옆에 놓였던 수사관계 서류 여기에 이제 약 40명에서 50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단은 장자연 씨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네. 경찰이 그 단순 추정한 목록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봤다는 내용을 김수민 작가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장자연 리스트 그 성접대 강요 리스트라고 주장했던 네.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는 그때 당시 봤던 그 경찰이 네.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오늘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독도 헬기 추락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8시 30분경에 영남 119 특수구조대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11시 20분쯤 독도 인근 어선에서 손가락을 다친 환자를 이송하려고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한 다음에 비행하던 중 독도 동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경북 포항남부 소방서에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되었습니다. 야간에 민간 어선 3대를 투입해서 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소식이 없는 거고요. 오늘 다시 8시 30분에 잠수대원을 투입했고요. 오후 3시에는 수중 탐지기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잠수원 31명이 직접 투입되었고 2차 잠수대원 12명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 헬기 관련해서는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자동 회전투 정비를 완료했고 당시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